찬바람이 칼날처럼 살을 파고드는 초겨울의 이른 새벽입니다. 모두가 두꺼운 이불 속에서 단잠을 청할 시각, 서울 변두리의 낡은 전통시장 입구에는 어김없이 작고 희미한 불빛 하나가 밝혀집니다. 칠이 벗겨지고 군데군데 녹이 쓴 리어카 위로 모락모락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그 안에는 노랗게 잘 익은 붕어빵들이 가지런히 줄을 지어 누워 손님을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허기진 배보다 먼저 전해지는 따스한 온기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곤 합니다. 하지만 그곳을 지키는 허리가 기역자로 굽은 높아 정순 할머니의 시선은 붕어빵이 아닌 늘 시장, 저 멀리 유원지로 향하는 큰 길 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남들이 모두 잠든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하나하나 옮기고 밤새 직접 쑤어온 달콤한 팥소를 끓이며 차가운 겨울바람을 가장 먼저 온몸으로 맞이합니다. 주변 상인들은 할머니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혀를 내두르곤 합니다. 할머니,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뜨끈한 방에서 좀 쉬시지. 왜 이 고생을 하세요? 자식들이 용돈 안 줘요? 하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그저 힘없이 그러나 단단한 의지가 담긴 미소를 지으며 똑같은 대답을 반복하십니다. 아직 올 사람이 있어서 그래. 내가 여기 없으면 그 사람이 나를 못 찾잖아.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올 사람이 누구인지 이 시장통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30년 전 인근 유원지에서 찰나의 순간에 손을 놓쳐버린 할머니, 금쪽 같은 아들 명훈이입니다. 당시 5살이었던 아들은 엄마와 함께한 나들이 길에서 씻은 듯이 사라져버렸고 그날 이후 할머니의 시간은 1995년 그 화창했던 봄날에 멈춰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번듯한 가게를 차릴 돈이 조금씩 모여도 먼 친척들이 편히 모시겠다고 손을 내밀어도 결코 이 노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청 단속반이 들이닥쳐 리어카를 압수해가고 야멸차게 벌금을 물려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새 리어카를 구해와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할머니에게 이 자리는 단순한 장사터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유원지로 향하는 유일한 길목이자 언젠가 아들이 다시 엄마를 찾으러 올 때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마지막 이정표였기 때문입니다. 붕어빵 틀을 돌리는 할머니. 손은 거칠고 마디가 굵어졌습니다. 겨울이면 동상에 걸려 진물이 나고 여름이면 뜨거운 열기에 데여 흉터가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붕어빵 하나하나를 자식 먹일 음식처럼 정성스럽게 구워냅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지나가다 이 냄새를 맡고 어릴 적 엄마가 사주던 그 맛을 떠올리며 걸음을 멈추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시장 사람들은 할머니를 길 위의 성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미련한 노인이라며 고개를 젓기도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남들이 따가운 시선이나 동정보다 무서운 것이 단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혹시라도 기억을 되찾아 돌아왔을 때 엄마가 자리에 없어서 다시 길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매일 아침 길 위에 서서 희망의 불씨를 지핍니다.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고 주변에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높이 솟아올라도 할머니의 붕어빵 기계는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삐걱거리며 돌아갑니다. 아들이 좋아했던 꼬리 부분의 바삭함까지 그대로 간직한 채 말입니다. 오늘도 할머니는 굽은 등을 억지로 펴고 멀리 버스 정류장을 바라봅니다. 저기 내리는 수많은 사람 중에 혹시 내 아들이 섞여 있지는 않을까, 혹시 나를 부르며 달려오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목도리 사이로 새어나오는 하얀 입김은 오늘따라 유난히 서글프고도 따뜻해 보입니다. 그 입김 속에는 30년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이름, 명훈아 하는 애끓는 부름이 섞여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할머니는 손님들에게 붕어빵을 건넬 때마다 그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핍니다. 혹시 내 아들의 눈매를 담지는 않았는지, 내 아들의 코끝을 담지는 않았는지, 그 목소리가 명훈이의 미래 모습과 겹치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가끔 아들뻘 되는 남자가 손님으로 오면 할머니의 거친 손은 가늘게 떨립니다. 덤으로 붕어빵 하나를 더 챙겨주며 맛있게 먹으라고 건네는 그 손길에는 30년 동안 전해주지 못한 엄마의 정과 미안함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머니는 리어카를 지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여름날에도 비닐 천막 하나에 의지해 유원지 쪽을 바라보고 폭설이 내리는 겨울밤에도 아들의 발자국이 남겨질까봐 길 위에 눈을 쉬지 않고 쓸어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만 잊으라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자식을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고 모진 말을 던지기도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은 기다림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할머니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리어카 한 구석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투명한 비닐에 쌓여 소중하게 붙어 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노란 옷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5살 아이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장사를 하다가 문득문득 그 사진을 손끝으로 쓰다듬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여전히 5살인데 실제 아들은 벌써 35 청년이 되었겠지요. 할머니는 아들의 성인 모습을 상상하며 매일매일 새로운 얼굴을 마음속으로 그려봅니다. 키는 이만큼 컸을까, 목소리는 어떻게 변했을까, 좋은 사람 만나 결혼은 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이 노점은 할머니에게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성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그날에 잘못을 비는 참회의 장소이자 기적을 꿈꾸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할머니는 믿습니다. 진심을 다해 한자리를 지키다 보면 언젠가 하늘도 감동하여 아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돌려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할머니는 차가운 리어카 손잡이를 꼭 쥐고 기도를 올립니다. 명훈아, 엄마 여기 있다. 엄마가 너 줄 붕어빵 식지 않게 따뜻하게 구워놨어. 길 잃지 말고 이 냄새 맡고 꼭 찾아오너라. 할머니의 그 간절한 목소리는 찬 바람을 타고 멀리 유원지 숲 너머까지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질 때까지 이어집니다. 시장의 다른 상인들이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향하는 시간에도 할머니는 혹시나 늦게라도 아들이 찾아올까봐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엄마를 찾지 못해 울고 있을 어린 명훈이의 모습이 자꾸만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에게는 이 고단한 노점상이 삶의 마지막 끈이자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등을 보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저 구분 등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한숨이 쌓여 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울지 않습니다. 엄마가 울면 아들이 찾아오는 길이 흐려질까봐 억지로라도 웃으며 붕어빵을 뒤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붕어빵을 구우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만남을 꿈꾸는 할머니의 기다림은 그렇게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할머니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남겼지만 아들을 향한 그 사랑만큼은 단 한순간도 주름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할머니를 잊지 못하고 이 자리를 지켜보게 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1995년의 그 봄날은 유난히도 찬란했습니다. 평소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빴던 정순 할머니는 5살 난 아들 명훈이가 노래를 부르던 유원지 나들이를 큰맘 먹고 결정했습니다. 아들은 며칠 전부터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가며
그날만을 기다렸고 할머니는 그런 아들에게 입힐 예쁜 노란색 셔츠를 새로 사고 정성껏 김밥을 말았습니다. 유원지에 도착했을 때 아들의 눈은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엄마, 저기 풍선 좀 봐. 저기 코끼리 열차도 있어. 라며 신나게 뛰어다니던 아들의 작은 손은 할머니의 거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비극은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잔디밭에 자리를 잡고 점심을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아들은 신이 나서 제자리에서 방방 뛰었고 할머니는 돗자리를 펴고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방 속에서 엉킨 물건들을 정리하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시간은 채 10초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금까지 엄마 배고파 라고 외치며 제 곁에 서 있던 노란 셔츠의 아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처음엔 근처 나무 뒤에 숨어 장난을 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명훈아, 꼭꼭 숨어라. 다 보인다. 얼른 나와. 할머니는 웃으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도 아들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 서늘한 공포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명훈아, 명훈아. 할머니는 미친 듯이 광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수많은 아이 사이에서 내 아들의 노란 셔츠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원지 안내소로 달려가 목이 터져라 방송을 부탁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매를 붙잡으며 노란 옷 입은 5살 아이 못 보셨어요? 라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못 봤습니다 뿐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유원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폐장 시간이 지나고 어둠이 깔릴 때까지 할머니는 유원지 입구를 지켰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는데 우리 명훈이 무서워서 어떡하나 길 잃고 어디서 울고 있는 거 아니니? 할머니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그날 밤 유원지의 화려한 조명들이 하나둘 꺼질 때마다 할머니의 심장도 하나씩 멈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경찰들은 누군가 아이를 데려갔을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당시 유원지 근처에는 아이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곤 했으니까요. 할머니는 그날 이후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겁에 질린 아들이 다시 이 광장으로 돌아올까봐 엄마를 찾으며 울다가 유원지 벤치 어딘가에서 잠들었을까봐 며칠 밤낮을 노숙하며 유원지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쓰레기통 옆 화장실 뒤 수풀 사이까지 명훈이의 흔적을 찾아 헤맸지만 아들이 들고 있던 파란색 풍선 조각 하나조차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화창하고 사람들은 즐겁게 웃고 떠드는데 할머니의 세상만은 그날의 10초 속에 영원히 갇혀버린 것입니다. 자책감은 독한 병이 되어 할머니의 온몸을 갉아먹었습니다. 내가 왜 가방을 뒤적였을까? 왜 아들 손을 잠시라도 놓았을까? 할머니는 매일 밤 자신의 손등을 때리며 울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을 버린 것만 같아 숨을 쉬는 것조차 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포기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위로했지만 할머니에게 일상이란 아들을 찾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이 없는 집은 차가운 무덤과 같았고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세상은 지옥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 유원지 근처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유원지로 향하는 이 길목, 아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걸었던 이 거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부터 달이 뜰 때까지 지나가는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5살 명훈이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었을 모습을 상상하며 할머니는 스스로를 이 길바닥에 묶어두었습니다. 누군가는 미쳤다고 했고 누군가는 안쓰러워했지만 할머니는 상관없었습니다.
이 길만이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10초의 순간이 할머니의 인생 30년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젊었던 정순 씨는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었고, 아들을 찾아 헤매던 발걸음은 이제 리어카를 겨우 끌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기억 속 명훈이는 여전히 그 화창했던 봄날의 노란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붕어빵을 뒤집으며 그날의 자신을 꾸짖고 동시에 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명훈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그때 손만 안 놓았어도. 할머니의 젖은 목소리는 찬바람에 흩어져 유원지의 낡은 대관람차 사이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유원지의 이름이 바뀌고 시설들이 낡아 사라져도 할머니의 가슴 속에는 그날의 비명소리가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들이 좋아했던 솜사탕 냄새만 맡아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노란색 옷을 입은 아이만 봐도 심장이 멎는 것 같습니다. 그 끔찍했던 10초가 할머니에게 준 것은 평생의 한이었지만 또한 평생을 버티게 한 기다림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그날의 유원지 입구에서 아들을 기다리며 멈춰버린 시계 바늘이 다시 움직일 기적의 순간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의 방심이 불은 비극이었지만 그 비극을 사랑으로 이겨내려는 할머니의 고집스러운 기다림은 그 어떤 화려한 유원지의 시설보다 더 깊고 숭고한 울림을 줍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9분 허리를 펴며 다짐합니다. 명훈이가 올 때까지 엄마는 절대로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것은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자 유일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이 오늘따라 유독 시린 겨울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고 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그날 이후 정순 할머니의 삶에서 집이라는 단어는 의미를 잃었습니다. 아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방 안은 숨이 막힐 듯 고요했고, 아들의 작은 신발이 덩그러니 놓인 현관을 볼 때마다 할머니는 심장을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주변에서는 젊은 사람이 이대로 무너지면 어떡하냐, 장사라도 다시 시작해서 몸을 바쁘게 움직여야 이치는 법이다라며 할머니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다시 선택한 일터는 예전처럼 활기 넘치는 시장 안쪽이 아니라 사람들이 유원지로 향하는 길목인 척박한 길바닥이었습니다. 처음 노점을 시작했을 때 할머니는 번듯한 가게를 제안받기도 했습니다. 고생하는 사정이 딱하다며 시장 상인회가 길 건너 건물의 작은 매장을 저렴하게 내주겠다고 했고, 심지어는 유원지 안에서 정식으로 매점을 운영해 볼 생각이 없느냐는 제의도 있었습니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고 겨울에는 따뜻한 온기가 있는 안락한 곳이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물을 때마다 할머니는 목이 메어 대답하곤 했습니다. 가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을 일일이 못 보잖아요. 우리 명훈이가 이 길로 지나갈 텐데 내가 벽 너머에 있으면 내 아들을 놓칠까봐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할머니에게 노점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찾기 위한 막루였고, 아들이 길을 잃지 않게 비추는 등대였습니다. 할머니는 유원지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유원지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리어카는 가장 잘 보이는 모퉁이의 자리를 잡았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리어카 위에 차려진 붕어빵 기계는 아들이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간식이자 멀리서도 엄마를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우리 엄마는 붕어빵을 참 맛있게 구워줬지라는 아들의 기억 한 조각이라도 살아있다면 그 냄새를 따라 엄마를 찾아오길 바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3번이나 지났습니다. 그 사이 유원지의 정문 위치가 조금 바뀌기도 했고 주변에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서며 지형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결코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구청 단속반이 나와서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통행에 방해가 되어라며 리어카를 끌어가려 할 때면 할머니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매달렸습니다. 나를 죽여도 좋으니까. 이 자리는 뺏지 마시오. 여기서 우리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어디를 간단 말이오. 할머니의 그 처절한 절규에 섯을 펄었던 단속반원들도 차마 리어카를 끌고 가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심정으로 그 자리를 고집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는 것도 아들에게 죄스러웠던 할머니는 노점 뒤편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길을 지켰습니다. 몸이 아파서 열이 펄펄 끓는 날에도 할머니는 리어카 손잡이를 꼭 쥐고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그날, 하필 내가 아픈 그날에 명훈이가 이곳을 지나가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육체의 고통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에게 노점의 낡은 천막은 아들과 자신을 잇는 마지막 탯줄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보며 집착이 너무 심하다, 이제 그만 자신을 놓아줄 때도 되지 않았느냐고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라는 존재는 자식을 잊는 순간 세상에서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할머니가 이 길바닥을 고집하는 이유는 단순히 아들을 찾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엄마를 잃어버리고 느꼈을 그 두려운 공포를 엄마도 똑같이 느끼며 죽는 날까지 아들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머물고 싶다는 처절한 약속이었습니다. 노점의 리어카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붕어빵 틀은 수만 번이 손길에 닳고 닳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시선만큼은 30년 전 그날처럼 맑고 간절했습니다. 유원지로 향하는 버스가 멈춰 설 때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릴 때마다 할머니의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내 아들일까? 이번에는 명훈이가 내 이름을 부르며 내릴까? 하는 그 희망 하나가 할머니를 30년 동안 이 차가운 길바닥 위에서 버티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유원지 입구를 지키는 파수꾼이었습니다. 슬픔과 회한으로 얼룩진 자리였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기다림이 머무는 성소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붕어빵을 굽습니다. 명훈아, 엄마는 여기 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이 길로만 오면 엄마를 만날 수 있어. 할머니의 그 낮은 혼잣말은 매일 아침 시장을 깨우는 첫소리가 되었고 밤늦게 시장을 닫는 마지막 위로가 되었습니다. 유원지 입구를 떠나지 못한 할머니의 그 고집스러운 사랑은 이제 이 시장통 사람들에게는 잊혀가는 가족이라는 의미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부르는 이름. 30번의 겨울이 지났지만 정순 할머니의 밤은 여전히 1995년 그 유원지의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리어카를 보관소에 맡긴 뒤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돌아온 단칸방은 할머니에게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거대한 자책의 감옥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자리에 누우면 천장은 거대한 스크린이 되어 그날의 풍경을 생생하게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노란색 셔츠를 입고 해맑게 웃던 아들의 얼굴, 풍선을 쥐고 솜사탕을 베어 물던 그 작은 입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았던 아들의 뒤통수까지. 할머니는 매일 밤 그 기억의 파편들을 맞추며 잠이 듭니다. 잠이 들면 어김없이 아들이 찾아옵니다. 꿈속의 명훈이는 늘 5살.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엄마, 이것 봐. 나 이만큼 컸어. 라며 달려와 품에 안기기도 하고 때로는 유원지의 미로
같은 길목에서 울면서 엄마를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꿈속에서 할머니는 미친 듯이 달려가 아들의 손을 꽉 잡습니다. 다시는 안 놓을게. 절대로 엄마가. 내 손 안 놓을게. 그렇게 울부짖다 깨어나 보면 손에 잡힌 것은 아들의 온기가 아니라 눈물로 젖은 차가운 베개뿐입니다.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멍하니 앉아 엄마가 미안해, 명훈아 엄마가 죽을 죄를 지었어라며 몇 번이고 되뇌입니다. 할머니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아들에 대한 모름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디서 밥은 제때 먹고 사는지, 추운 겨울에 떨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나쁜 사람들에게 고초를 겪지는 않았는지, 그 끝도 없는 상상들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할머니의 가슴을 사정없이 찔러댔습니다. 특히 명훈이가 좋아하던 반찬을 보거나 길가에서 아들 또래의 청년들을 마주칠 때면 할머니의 심장은 시커먼 멍이 든 것처럼 저려왔습니다. 사람만 있어다오. 어디서든 건강하게 숨만 쉬고 있어다오라는 기도는 할머니가 지난 30년 동안 수만 번도 더 올린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 미안함은 할머니의 삶을 지독할 정도로 검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길 위에서 고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할머니는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마음 편히 틀지 못했습니다. 맛있는 고기 반찬 하나를 사려다가도 우리 명훈이는 지금 뭘 먹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다시 내려놓기 일쑤였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그 처절한 생활은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로서 스스로에게 내리는 무기한의 형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할머니,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세요라고 말하지만 할머니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찾지 못한 엄마에게 용서라는 단어는 사치였고 고통만이 아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할머니는 유원지 입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아들의 얼굴을 그려봅니다. 이제 35살이 되었을 아들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아빠를 닮아 눈매가 선할까? 아니면 나를 닮아 코끝이 둥글까? 수천 번, 수만 번 그려본 아들의 가상 얼굴들이 할머니의 머릿속에 도서관처럼 쌓여갔습니다. 가끔 꿈에서 아들이 장성한 모습으로 나타나 엄마, 나 잘 살고 있어요.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라고 말해주길 바랐지만 꿈속의 명훈이는 늘 겁에 질린 5살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 할머니를 더욱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할머니의 수첩에는 아들을 찾기 위해 돌아다녔던 전국의 보육원과 파출소의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장사를 해서 번 돈은 모두 아들을 찾기 위한 전단지를 돌리거나 유전자 등록을 유지하는 데 쓰였습니다.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죽일 년이지. 할머니는 전단지를 돌리다 문전박대를 당할 때마다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구부정한 허리를 더 깊게 숙였습니다. 그 미안함의 무게는 세월이 흐를수록 가벼워지기는커녕 켜켜이 쌓인 먼지처럼 할머니의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매일 밤 할머니는 아들의 사진을 머리맡에 두고 기도를 마친 뒤에야 겨우 눈을 감습니다. 하늘님, 우리 명훈이 어디서든 따뜻하게 잠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은 꼭 그 아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밤하늘의 별빛을 따라 유원지 숲을 지나 어디론가 흘러갑니다. 꿈속에서라도 아들의 손을 한 번 더 잡고 싶어 서둘러 잠을 청해보지만 꿈에서 깨어났을 때 마주하는 현실의 빈자리는 늘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결코 희망을 꺾지 않았습니다. 미안함이 깊을수록 아들을 만나야 할 이유는 더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만나서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를 꼭 해주고 싶어서 엄마가 널 한순간도 잊은 적 없다고 말하며 꼭 껴안아주고 싶어서 할머니는 오늘도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립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수천 번도 더 불렀던 그 이름 명훈아. 그 이름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가슴 속에 품고 갈 가장 아픈 손가락이자 다시 일어서게 하는 단 하나의 기둥이었습니다. 30년의 눈물로 빚어낸 할머니의 기다림은 그렇게 어두운 밤을 지나 다시 새벽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온 정순 할머니의 낡은 리어카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자리를 잡고 있던 시장 입구와 유원지 길목 일대가 대규모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낡은 건물들이 헐리고 거대한 펜스가 쳐지기 시작하면서 할머니의 노점은 통행을 방해하는 치워야 할 적치물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할머니의 사정을 봐주던 상인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그 빈자리는 차가운 공사 소음과 험악한 표정의 단속원들이 채웠습니다. 할머니, 이제 여기 공사 시작합니다. 위험하니까 그만 치우세요. 벌써 몇 번이나 경고했지 않습니까? 단속반원들의 거친 목소리가 시장통을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굽은 허리를 더 깊게 숙이며 애원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여기로 올지도 모른다는 말이요. 라며 리어카 손잡이를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법과 행정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30년의 기다림도 그저 불법 노점상이 고집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단속 반원들과 실랑이를 벌여야 했고 그들이 강제로 리어카를 끌고 가려 할 때마다 온몸으로 막아내며 버텼습니다. 위기는 설상가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느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유원지 쪽을 바라보며 장사를 하던 할머니에게 공사 현장의 자재를 실은 대형 트럭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노점 쪽으로 덮쳐왔습니다. 할머니는 반사적으로 피하려 했지만 30년 넘게 아들의 얼굴을 찾느라 약해진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굉음과 함께 할머니의 리어카는 산산조각이 났고 할머니 역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빗물 섞인 피가 바닥으로 흘러내리는 순간에도 할머니가 가장 먼저 내뱉은 말은 아이고 우리 아들 사진, 우리 명훈이 사진 어디 갔나 하는 비명이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할머니는 부서진 리어카 틈바구니에서 비닐에 쌓인 아들의 사진을 찾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리어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졌고 할머니의 소중한 붕어빵 틀들은 차가운 빗물 속에 나뒹굴었습니다. 30년 동안 비바람을 막아주던 낡은 천막이 찢겨나가는 모습은 마치 할머니의 남은 희망이 찢겨나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고령의 나이에 당한 사고라 다리 근육과 뼈가 크게 상했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걷는 것조차 힘들 것이라며 절대 안정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되는데 오늘이라도 명훈이가 오면 어쩌나 리어카도 다 부서졌는데 우리 아들이 엄마를 못 알아보면 어쩌나 할머니의 마음은 부러진 다리보다 더 깊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할 길도 막막했고 다시 일어설 리어카도 없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제 정말 끝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정순 할머니도 이제 그만하라는 하늘에 계시인가 보다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절망의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아들을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30년을 버텨온 강철 같던 마음에도 차가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구석에서 홀로 앓으며 할머니는 처음으로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자식 잃은 죄가 아직도 덜 씻겼냐고 물으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쓰러진 그 자리에 할머니는 미처 몰랐던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켰던 할머니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시장을 지나던 사람들, 유원지를 오가던 동네 주민들 모두가 할머니의 부재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리어카가 박살났다는 소식은 생각지도 못한 곳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절망이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을 때 할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또 다른 인연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서진 붕어빵 틀 하나를 병실 머리맡에 두고 매일 그것을 닦았습니다. 비록 몸은 병실에 갇혀 있고 재개발로 자리는 사라질 위기였지만 할머니의 영혼은 여전히 그 길목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명훈아, 엄마가 조금 아파서 잠시 쉬는 거야. 그래도 엄마가 곧 갈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할머니의 간절한 독백은 하얀 병실 천장을 돌아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이 닿았던 것일까요? 할머니의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온 한 명이 낯선 신사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30년 기다림에 종지부를 찍어줄 혹은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그 남자의 등장은 그렇게 할머니가 가장 절망하던 순간에 기적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사고의 충격과 노점 철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정순 할머니의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할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부러진 다리보다 더 아픈 것은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비우지 않았던 그 길목을 비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이에 명훈이가 다녀가면 어쩌나 엄마를 찾다가 텅 빈 자리를 보고 발길을 돌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할머니는 밥 한 술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기운 없이 늘어진 노파의 모습은 마치 수명을 다해 시들어가는 꽃처럼 애처롭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지내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한 젊은 신사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처음 보는 얼굴에 눈만 끔벅거리며 누구냐고 물을 기운조차 없었죠. 남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할머니의 침대 곁으로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낯선 방문객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따뜻했고 어딘가 모르게 깊은 슬픔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근처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매일 출퇴근길에 할머니의 노점을 지나다녔고 붕어빵을 사 먹지는 못했어도 유원지 쪽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봐왔다고 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 수소문 끝에 이곳까지 찾아왔노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진실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낯선 이의 호의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지만 남자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머니 노점 자리가 재개발 때문에 없어지지 않도록 법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어카가 부서졌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제가 새로 마련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그저 몸 회복하는 때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에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이런 큰 도움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세상이 흉흉하다는데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손길은 너무나 포근했고 무엇보다 그가 건넨 따뜻한 캔커피 한 병이 할머니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남자는 할머니가 당황해하는 그것을 눈치챘는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도 아주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혼자 자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기다림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세상 어딘가에 나를 기다려주는 엄마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되거든요. 남자의 고백에 할머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0년 동안 미친 사람 소리를 들어가며 길바닥을 지켰던 할머니의 세월을 이 젊은이는 고귀한 기다림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그날 이후로도 틈만 나면 병실을 찾아와 할머니의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장 돌아가는 이야기, 유원지 근처 재개발 진행, 상황 등을 세심하게 들려주며 할머니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병원비를 남몰래 정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할머니가 다시 시장으로 돌아갈 때 필요한 법적 보호 장치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낯선 청년의 친절이 그저 꿈만 같았습니다. 명훈이가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 또래의 청년이 곁에서 아들처럼 굴어주는 것만으로도 할머니의 부러진 뼈가 조금씩 붙어가는 듯한 힘을 얻었습니다. 할머니는 청년이 가져다주는 따뜻한 죽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늘이 나를 아주 버리지는 않으셨구나. 내가 아들을 찾을 수 있게 이런 귀한 인연을 보내주셨구나.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단순히 불쌍한 노인을 돕는 선행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자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유독 눈가를 붉히며 할머니의 손등에 난 낡은 화상 흉터나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묻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자신의 사연이 안타까워 그러는 줄만 알고 아픈 기억을 하나둘 꺼내 놓았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할머니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명훈이의 노란 셔츠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 몸에 혹시 기억나는 작은 특징 같은 건 없었나요? 점이나 흉터 같은 거 말이에요.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있고 말고. 우리 명훈이 왼쪽 팔꿈치 아래에 나비 모양으로 아주 작은 점이 있었어. 그리고 오른쪽 발등에는 어릴 때 뜨거운 물에 데어서 생긴 희미한 자국이 하나 있었지. 할머니의 대답을 듣는 순간 청년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할 정도로 손을 크게 떨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대며 서둘러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청년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팔꿈치 아래에 있는 작은 나비 모양의 점을 어루만지며 밤새도록 오열했습니다. 할머니와 낯선 신사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과 알 수 없는 운명의 실타래는 그렇게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가 건넨 따뜻한 손길 덕분에 다시 일어설 기력을 되찾았고 청년은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그 기다림의 정체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에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평범한 사람의 탈을 쓰고 다가온다는 사실을 정순 할머니는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병실에서의 만남이 잦아질수록 정순 할머니와 젊은 변호사 민석 씨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쌓여갔습니다. 할머니에게 민석 씨는 단순히 자신을 도와주는 고마운 법조인이 아니라 마치 하늘이 보내준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민석 씨 역시 할머니를 대할 때면 평소의 냉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지극히 세심하고 다정한 청년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할머니를 처음 본 그날부터 풀리지 않는 의문과 심장을 짓누르는 떨림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할머니의 다리 상태가 호전되어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된 날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할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따스한 햇살 아래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가 무심코 휠체어 바퀴를 잡으려 손을 뻗었을 때 민석 씨의 시선이 할머니의 손목 위쪽 깊게 패인 낡은 흉터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불에 데인 화상 자국이었는데 세월이 흘러 쭈글쭈글해졌음에도 그 모양이 유독 독특했습니다. 할머니 실례지만 그 팔에 있는 흉터는 어쩌다 생기신 거예요? 아주 오래전 자국 같은데. 민석 씨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할머니는 자신의 팔을 툭툭 치며 쓰라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 이건 우리 명훈이 잃어버리기 딱 1년 전쯤에 생긴 거야. 그날이 아마 명훈이 생일 즈음이었을 게야. 시장에서 국을 끓이다가 솥단지가 넘어지려는데 옆에 서 있던 명훈이가 다칠까봐 얼른 내 팔로 막았거든. 내 팔은 이 모양이 됐어도 우리 아들 하나 안 다치게 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 이 흉터 볼 때마다 그때 우리 명훈이 안 다친 게 생각나서 나는 이 자국이 하나도 안 밉다네. 할머니의 덤덤한 설명에 민석 씨의 걸음이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는 듯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석 씨의 기억 속에도 아주 희미한 파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던 커다란 속, 자지러지게 놀라 울던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비명을 지르면서도 자신을 품에 꼭 안아주던 어떤 여인의 따뜻하고도 절박했던 체온. 민석 씨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아드님도 기억을 하나요? 그 흉터를 보고 뭐라고 하지는 않았나요? 그 어린 것이 뭘 알겠나. 그저 엄마 팔 아프다고 호호 불어주던 게 다였지. 그래도 그 나비 모양 점이 있던 우리 아들 손길이 얼마나 포근했는지. 아, 민석 씨, 내가 말했던가. 명훈이 팔꿈치 아래에 있던 그 나비 모양 점 말이야. 그게 내 흉터 근처에 늘 머물곤 했었지. 할머니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민석 씨의 눈에 굵은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석 씨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휠체어를 돌려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석 씨,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민석 씨는 대답 대신 천천히 자신의 오른쪽 셔츠 단추를 풀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눈앞에 자신의 팔꿈치 아래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가 그토록 목 놓아 부르며 기억 속에 간직해왔던 아주 작지만 선명한 나비 모양의 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30년 동안 꿈속에서 수천 번도 더 쓰다듬었던 바로 그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뻗어 민석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가락 끝이 그 점 위에 닿는 순간 할머니의 몸 전체가 전기에 감전된 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입원 듯한 청년이, 이 성공한 변호사가 설마 길바닥에서 붕어빵을 굽던 자신의 아들일 리가 없다는 거대한 불신과 희망이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민석 씨는 할머니의 손을 꼭 맞잡으며 무릎을 굽히고 앉아 할머니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도 유원지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 뒤로 외국으로 입양을 가서 자랐고 이름도 바뀌었죠. 하지만 제 기억 속에 딱 하나, 저를 위해 뜨거운 솥단을 막아주던 어떤 분의 팔에 있던 그 흉터만은 절대로 잊히지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그 흉터를 가진 분을 찾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오늘 할머니의 팔에서 그 자국을 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듯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의 얼굴을 부여잡고 눈, 코, 입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명훈이니? 정말 내가 명훈이야? 할머니의 절규에 민석 씨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전 유원지, 소음 속에서 놓쳐버렸던 그 이름이 비로소 주인을 찾아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조심스러웠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길었고 단지점 하나와 흉터
하나로 단정 짓기에는 그동안 겪어온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민석 씨의 얼굴에서 잃어버린 남편의 모습을 찾으려 애썼고, 민석 씨는 할머니의 깊은 주름 사이에서 자신을 키워준 엄마의 흔적을 더듬었습니다. 민석 씨 아니 명훈아, 혹시 발등은 발등에 그대인 자국도 아직 있니? 할머니의 물음에 민석 씨는 대답 대신 양말을 벗어 자신의 오른쪽 발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어린 시절 뜨거운 물에 데어 생긴 하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국 위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맞구나. 내 새끼가 맞어. 하늘이 무심치 않으시구나. 병원 정원에는 두 사람이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길 위에서 붕어빵을 구우며 유원지 쪽만 바라보던 어머니의 고집과 지구 반대편에서도 한국의 그 낡은 시장통 냄새를 그리워했던 아들의 그리움이 마침내 하나의 점에서 만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석 씨의 얼굴을 만지고 또 만졌습니다. 이렇게 잘 커졌구나. 이렇게 번듯하게 자라줬구나.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할머니의 사죄에 민석 씨는 할머니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를 잊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엄마를 못 찾을까봐 그 길목을 지켜주신 거잖아요. 이날의 조우는 단순히 실종된 아들을 찾은 사건,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30년 동안 자책감이라는 지옥에서 살던 한 여인을 구원하는 의식이었고, 뿌리 없이 흔들리던 한 청년에게 집이라는 영원한 안식처를 돌려주는 기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흉터와 점을 보며 지난 세월의 아픔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직 유전자 검사라는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서로가 서로의 전부임을 본능적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흉터와 점, 그리고 어린 시절이 조각난 기억들만으로도 두 사람은 이미 서로가 혈육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라는 세월에 간극은 너무나 깊었고, 정순 할머니는 혹여나 이 행복이 한여름 밤의 꿈처럼 사라져버릴까봐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민석 씨 또한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평생 정체성에 혼란을 겪어온 아들로서 확실한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떨리는 손을 맞잡고 유전자 검사센터를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할머니의 30년 기다림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넘기지 못한 채 매일 밤 정수리에 물을 떠놓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늘님, 그 청년이 정말 제 명훈이가 맞다면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제발 그 아이가 제 아들이라고만 해주세요.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병실의 찬 공기를 타고 매일 밤 흐느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 씨 역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 채 서랍 속에 넣어둔 할머니의 낡은 사진과 자신의 팔에 있는 점을 번갈아 보며 며칠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온 날, 민석 씨는 흰 봉투를 손에 쥐고 할머니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봉투를 든 그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고, 할머니는 침대맡에 앉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민석 씨의 입술만 바라보았습니다. 병실 안에는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이 두 사람의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민석 씨는 천천히 봉투를 열어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복잡한 숫자들과 의학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맨 아래 적힌 결론은 선명했습니다. 친생자 관계 성립 확률 99.9%. 민석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결과지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대로 할머니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 명훈이 맞아요. 제가 어머니 아들이 맞아요. 민석 씨의 입에서 30년 만에 터져나온 어머니라는 단어는 병실 안을 가득 메우던 오랜 침묵을 단번에 깨뜨렸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멍하니 민석 씨의 뒤통수를 바라보다가 이내 비명 같은 통곡을 내뱉으며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고 명훈아. 내 새끼 명훈아. 정말 너였구나. 정말 내가 살아있었구나. 할머니는 민석 씨 등을 거칠게 내리치며 동시에 떨어질세라 꽉 껴안았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켜켜이 쌓아두었던 원망과 자책, 그리움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할머니의 온몸은 발작하듯 떨렸습니다. 30년 전 유원지에서 놓쳤던 그 작은 손이 이제는 장성하여 어머니를 보호할 수 있는 커다란 손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비비고 또 비비며 확인했습니다. 미안하다. 명훈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 추운 길바닥에서 혼자 얼마나 무서웠니? 엄마가 너 찾느라고 30년을 그 길목에 있었는데 이제야 너를 만나는구나. 할머니의 사죄에 민석 씨는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의 젖은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제 기억 속의 붕어빵 냄새가 그 낡은 리어카의 불빛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한 거예요. 사실 민석 씨는 해외로 입양된 후에도 늘 한국의 그 시장통 냄새와 유원지의 시끌벅적한 소리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성공한 변호사가 되어서도 마음 한구석이 늘 텅 빈 것 같았던 이유는 뿌리를 잃어버린 자의 근원적인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돌아와서도 차마 자신이 버려졌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모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할머니의 노점 앞으로 이끌었고 할머니의 30년 고집은 기어코 아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손등에 난 흉터와 자신의 팔에 남은 화상 자국을 나란히 맞대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훈장보다 고귀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늘이 우리 모정을 갈라놓지는 못했구나.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석 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노라고. 잃어버린 30년의 세월을 이제부터라도 배로 갚아드리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날 병원 복도에는 두 사람의 오열 섞인 웃음소리가 오랫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도 지나가던 환자들도 이 기적 같은 재회의 순간을 보며 함께 눈물을 훔쳤습니다. 30년 동안 길 위에서 붕어빵을 구우며 유원지만 바라보던 노점상 할머니의 미련한 기다림이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로 기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유원지의 환영을 쫓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들의 온기가 담긴 이 따뜻한 손을 잡고 비로소 30년 만에 지옥 같은 자책감에서 걸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천륜을 확인한 후 명훈 씨는 가장 먼저 어머니를 그 차가운 병원 침대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평생을 길바닥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살아온 어머니의 몸은 이미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사고로 다친 다리뿐만 아니라 자식을 찾느라 제때 챙겨 먹지 못한 끼니와 자책감으로 짓눌린 마음이 할머니를 쇠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명훈 씨는 어머니를 서울 근교의 조용하고 공기 좋은 요양시설과 병원이 결합된 최고급 안식처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그 안락한 침대에서도 마음 편히 발을 뻗지 못하셨습니다. 명훈아, 나는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혹시라도 내가 다시 나를 찾으러 오면 어쩌나 싶어서
잠이 안 온다. 30년의 습관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아들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그 시장통 길목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명훈 씨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어머니를 찾았으니 이제 더 이상 길 위에서 떨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명훈 씨는 어머니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특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할머니의 노점 자리 근처에 명훈 씨는 자신의 법률사무소와 연결된 작은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1층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깨끗한 붕어빵 가게를 차렸습니다. 리어카 대신 번듯한 간판을 달았고 추운 바람을 막아줄 튼튼한 유리문과 여름에도 시원한 에어컨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명훈이네. 엄마 붕어빵이었습니다. 명훈 씨는 할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길바닥에서 고생하지 마세요. 대신 여기서 소일거리 삼아 아들이랑 같이 붕어빵 구워요. 여기는 어머니 성함으로 된 가게니까 아무도 할머니를 쫓아내지 못해요. 할머니는 그 번듯한 가게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구청 단속반을 피해 도망 다니고 벌금을 물며 서러움을 삼키던 그 길목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가게가 생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아들과 함께 주방에 서서 팥소를 끓이고 밀가루 반죽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할머니에게는 꿈만 같은 보상이었습니다. 명훈 씨는 변호사,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주말이면 정장을 벗어던지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옆에서 붕어빵 뒤집는 법을 배웠고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기 위해 자꾸만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성공한 변호사인 아들이 노점상 출신 어머니와 함께 붕어빵을 굽는다는 소식은 금세 시장통에 퍼져나갔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를 미련하다고 흉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며 가게를 찾아와 축복을 건넸습니다. 명훈 씨는 어머니를 위해 가장 좋은 보청기를 해드리고 굽은 허리를 조금이라도 펼 수 있게 특수 의자도 마련해드렸습니다. 할머니의 단칸방 대신 햇살이 잘 드는 깨끗한 아파트를 마련했고 매일 아침 아들이 직접 운전하는 차를 타고 출근하는 기적 같은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명훈 씨가 어머니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였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문득문득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날을 떠올리며 괴로워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명훈 씨는 어머니를 꼭 껴안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한 번도 어머니를 원망한 적 없어요. 오히려 그 낯선 곳에서도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어머니가 제 팔에 남겨준 그 화상 흉터의 기억 때문이었어요. 그 뜨겁고 절박했던 사랑이 저를 지켜준 거예요. 아들의 따뜻한 위로에 할머니는 비로소 30년 동안 자신을 옥죄어왔던 죄책감의 사슬을 조금씩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순 할머니의 얼굴에서는 슬픔 대신 온화한 평안이 배어나옵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아들의 얼굴을 찾던 그 간절한 눈빛은 이제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덤을 얹어주는 넉넉한 인심으로 변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유원지 쪽을 바라보며 한숨 짓지 않습니다. 곁에서 아들이 불러주는 어머니라는 소리가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도움으로 되찾은 것은 건강과 가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어머니라는 이름의 자부심과 남은 여생을 웃으며 보낼 수 있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행복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다시 걷게 된 어느 화창한 주말이었습니다. 아들 명훈 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차가 멈춰 선 곳은 다름 아닌 30년 전 그 비극이 시작되었던 유원지 입구였습니다. 할머니는 차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지는 화사한 햇살과 놀이동산의 신나는 음악 소리에 잠시 몸을 떨었습니다. 이곳은 할머니에게 30년 동안 지옥과도 같았던 장소였고 꿈속에서도 차마 다가가지 못했던 아픔의 근원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곁에서 자신의 손을 단단히 맞잡은 아들의 채온이 할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 손을 절대로 놓지 않을게요. 우리 오늘 30년 전에 못다 한 나들이 제대로 해요. 명훈 씨의 다정한 목소리에 할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훔치며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유원지는 예전보다 훨씬 화려하게 변해 있었지만 할머니의 기억 속 그날의 장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들을 놓쳐버렸던 그 광장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그곳에 앉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광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에는 공포와 절규로 가득 찼던 그 공간이 이제는 장성한 아들의 넓은 어깨 덕분에 평화로운 풍경으로 다가왔습니다. 명훈 씨는 어머니를 위해 유원지에서 가장 맛있는 간식을 사오고 예쁜 꽃핀도 사서 할머니의 백발에 꽂아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도 아들이 챙겨주는 사소한 배려 하나하나를 온몸으로 느끼셨습니다. 명훈아, 내가 이렇게 옆에 있는데도 가끔은 꿈만 같구나. 저기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이제는 저 아이들이 참 예뻐만 보이는구나. 할머니의 고백에 명훈 씨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30년 전 엄마를 잃어버리고 혼자 남겨졌을 때 느꼈던 그 공포를 아들은 이제야 어머니와 함께 나누며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회전목마 앞에 섰습니다. 5살 명훈이가 가장 타고 싶어 했던 기구였지만 그날은 줄이 길어 나중에 타자며 달랬던 기억이 할머니의 가슴을 또 한 번 저미게 했습니다. 명훈 씨는 웃으며 할머니를 이끌었습니다. 엄마, 저 이거 진짜 타고 싶었어요. 오늘 저랑 같이 타요. 백발이 성성한 노모와 듬직한 중년의 아들이 나란히 앉아 돌아가는 회전목마 위에서 두 사람은 잃어버렸던 3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는 목마 위에서 비로소 소리내어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30년 동안 할머니의 목을 죄어오던 자책감을 씻어내는 정화의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나들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아들의 차 창밖으로 보이는 자신의 낡은 노점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공사가 시작되어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그 자리가 더 이상 슬픔의 막루가 아니었습니다. 명훈아, 엄마는 이제 여한이 없다. 내가 이렇게 번듯하게 잘 자라서 엄마 손을 잡아주니 그 30년 길바닥 생활이 하나도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구나. 고맙다. 내 아들로 돌아와줘서.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명훈 씨는 차를 잠시 세우고 어머니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집안에는 이제 더 이상 30년 전의 빛바랜 실종 전단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아들과 함께 찍은 밝은 가족 사진들이 거실 가득 채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아들이 차려준 따뜻한 국을 드시고 저녁이면 아들의 퇴근길을 기다리며 붕어빵을 굽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기다림은 혹시 올지도 모르는 아들에 대한 불안한 도박이 아니라 곧 돌아올 아들에 대한 행복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굽은 허리는 여전하지만 그 걸음걸이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가벼워졌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평생 기다린다고 해서 모두가 이런 기적 같은 재회를 맞이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랑은 때로 미련할 만큼 고집스럽고 그 고집스러운 진심은 결국 하늘을 움직여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할머니의 30년은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했던 숭고한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시들지 않을 봄꽃이 피어났습니다. 찬 바람이 불어와도 세상이 험악하게 변해도 할머니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곁에서 숨쉬는 아들의 존재 자체가 할머니에게는 가장 큰 승리이자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유원지에서 시작된 비극은 30년 후 같은 유원지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희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도 정순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잠자리에 들며 내일 아침 다시 마주할 아들의 얼굴을 상상하며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것은 엄마라는 이름으로 버텨온 위대한 여정이 맞이한 가장 눈부신 아침이었습니다.